안녕하세요. 뷰케코리아의 유대근입니다. 저희 오늘 킬달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웨비나를 진행할 건데요. 진행에 앞서서 혹시 지금 소리가 잘 들리는지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잘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요. 먼저 시작에 앞서서 안내를 좀 드리면요. 진행 중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창이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오늘 교육에 사용되는 자료는 유인물란에 올라가 있으니까 PDF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 교육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실 킬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첫 번째는 킬달 전체적인 메소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래서 분해 과정부터 증류, 그리고 적정 과정까지를 먼저 보시고 그 뒤에 저희가 킬달 프로세스만으로, 킬달 메서드만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분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각각 타겟 물질별로 사용되는 다른 분석법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킬달 메서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1800년대 후반에 칼스버그 맥주 회사인데요. 맥주 회사에서 맥주 내에 그 단백질의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고요. 그 개발자 이름이 킬달이어서 킬달 메서드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킬달 분석법을 단백질 분석법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단백질 분석보다는 질소의 함량을 분석하는 분석법이 되겠고요. 거기서 질소의 함량을 가지고 저희는 프로틴, 단백질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역산해서 추산해내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단백질 팩터, 그래서 프로틴 팩터라고 해서 6.25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요. 6.25라는 팩터는 모든 단백질, 대부분의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의 평균치로 보면 약 16%의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단백질에는. 그래서 그 16%의 역수, 0.16의 역수를 계산해서 6.25라는 팩터가 나오고요. 사실 이 단백질 팩터는 측정하시는 샘플에 따라서 다르게 변경하실 수 있는 점이고요. 지금 측정하시는 샘플의 정확한 아미노산 구성을 알고 계시다면 그걸로 계산을 해서 정확한 팩터를 넣으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테이블처럼 샘플들별로 고기는 6.25 혹은 빵류들은 5.83 이 정도로 대략 샘플에 따라서 팩터를 결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팩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여기 오른쪽에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킬달 분석법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질소의 함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소가 9%가 포함된 고기 샘플이라고 한다면 고기의 단백질 팩터는 6.25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9%에 6.25를 곱해주면 약 56.25%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킬달 분석법은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알칼리화에서 알칼리화하고 증류하는 증류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적정 과정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분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분해 과정은 간단하게 말씀드려 샘플에 황산과 분해 촉진제를 넣고 가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 98% 이상의 고농도 황산을 샘플에 넣고요. 황산만 들어가도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탄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킬달 타블렛이라고 하는데요. 킬달 타블렛은 보통 분해 촉진제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솔트류들, 염료들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넣고 가열 장치로, 분해 장치로 가열을 하게 되는데요.
가열을 하실 때는 그 샘플의 온도가 약 350에서 370도 정도 되도록 가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뷰키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블럭 분해 장치 같은, 지금 요 사진에서 왼쪽에 이 블럭 장치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420도로 세팅을 하시면 샘플 내부의 온도가 350에서 370도 사이가 될 거고요. 혹은 오른쪽에 IR 타입의 분해 장치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490도 정도로 세팅을 하시면 저희가 원하는 350도, 370도 정도의 샘플 온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350도, 370도의 샘플 최적화된 온도인데요. 350도에서 370도까지 가열하기에는 황산의 끓는 점은 340도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온도 350도까지 올려버리면 황산이 너무 끓어 넘쳐서 분해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황산이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희 킬달 타블렛에는 분해 촉진제 외에도 솔트가 들어가서 끓는 점을 올려주는 역할까지도 해요. 그래서 그 킬달 타블렛이 없는 경우에는 황산의 끓는 점이 340도가 안 되지만 타블렛이 들어가고 나면 약 370도까지는 격하게 끓어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열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350에서 370도에서 분해가 이루어지는데요. 높으면 분해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맞아요. 높으면 분해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390도 이상의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질소가, 저희는 분해를 해서 유기질소를 분해해서 암모늄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390도 이상이 넘어가게 돼버리면 N2, 질소 가스 형태로 돼서 질소의 소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에서 분해 과정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기대하는 값보다 훨씬 낮은 질소 함량을 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온도를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 다이제스터는 420도, IR 다이제스터는 490도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온도가 정말 정확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사실 직접적으로 파악할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분해가 이루어질 때 사실 얘가 황산이 끓어서 황산 퓨이 너무 많이 그 스크러버 쪽으로, 중화장치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온도가 너무 높은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약 3분의 2 지점, 킬달 튜브, 샘플 튜브의 3분의 2 지점 내에서 다시 응축돼서 떨어지는 게 맞아요. 물론 100%다 그럴 수는 없는데 대부분이 3분의 2 지점에서 다시 응축돼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 과정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약 350도에서 370도 정도의 온도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3분의 2가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저희 뷰키 킬달 튜브에 뷰키 마크 있는 데 부분 정도가 한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크 부근에서 응축이 이루어져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있는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해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요. 액상 샘플인 경우, 폐수라든지 아니면 오일류의 샘플이라든지 이런 액상 샘플인 경우에는 끓어서 거품이 나거나 혹은 얘가 끓으면서 팍팍 튀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튀어서 다른 튜브로 넘어가면 그 다른 튜브는 오히려 좀 양이 좀 많이 나올 거고 결과값이 높게 나올 거고 그 끓어 넘쳐버린 튜브는 좀 값이 적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액상 샘플을 사용하시거나 뭐 고상 샘플이라도 경험적으로 좀 많이 튀거나 끓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시면 끓임 쪽을 같이 넣어서 분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온도는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분해하는 시간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분해하는 시간은 사실 샘플마다 엄청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몇 분을 하시면 됩니다. 90분을 하시면 됩니다. 120분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완전히 투명하게 분해가 완료된 이후에 약 30분 정도 추가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게 대부분의 식품 샘플에서는 한 90분에서 120분 정도 내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분해가 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분해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황산을 넣었을 때 이렇게 까맣게 이루어지잖아요. 까맣고 탁한 액상이 되는데요. 분해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이렇게 투명한 액체가 되고요. 투명한 액체가 되는 거에 플러스 그 샘플이 무엇이든 샘플이 들었든 그냥 블랭크든 어떤 샘플이든 분해가 완전히 되었다면 아래쪽처럼 다 같은 색상을 띌 거예요. 위쪽 사진처럼 각각 다른 색상을 띠고 있다면 아직 분해가 덜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분해를 진행을 해보고 다시 꺼내서 완전히 동일한 색상으로 분해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해 과정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요. 분해 과정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샘플을 얼마나 넣을지, 그리고 킬달 타블렛을 얼마나 넣을지, 그 황산의 양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그 분해 온도와 시간, 그리고 킬달 타블렛의 종류도 있는데요. 킬달 탑블렛의 종류는 사실 어떤 타블렛을 쓰셔도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촉매제가 효율적인 촉매제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환경에 조금 덜 나쁜 촉매제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혹은 샘플 양에 따라서도 킬달 타블렛이 좀 크게 나오는 제품도 있고 작게 나오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시는 샘플의 종류나 프로세스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샘플 무게 같은 경우는 뒤에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나중에 저희가 적정 과정을 하게 되는데 적정 과정에 있어서 적정액이 너무 적게도 너무 많게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샘플 양을 조절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해 과정에 대한 파라미터는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분해를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블랭크 샘플도 같이 만들 거예요. 블랭크 샘플을 같이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는 초자라든지 아니면 시약이라든지 혹은 뭐 장비 내부라든지 뭐 오염이 있거나 뭐 질소 다른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질소 오염물이 있는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샘플의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세하게 위해서 항상 블랭크를 측정하실 때 항상 같이 찍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블랭크를 보통 하나나 두 개를 많이 찍으시는데 추천드리는 거는 3개 이상의 블랭크 샘플을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하나만 찍었을 때 사실상 이 블랭크 샘플이 잘못해서 튀게 나와버리면 전체적인 결과값이 다 이상하게 나올 거고요. 2개를 찍었는데 하나는 높게 나오고 하나는 낮게 나왔다면 어느 게 더 맞는 결과값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개 이상을 찍어서 블랭크 값을 이제 비슷한 값을 가지고 제외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비에 이상이 있거나 장비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준 물질을 찍어 보는데요. 표준 물질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보실 수가 있어요. 분해 과정부터 전부 다 전체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글라이신이나 트립토판 류의 샘플들이 있고요. 이런 샘플들은 분해 과정부터 진행을 해야 되고요. 혹은 분해 과정은 제외하고 증류나 적정 과정만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암모늄 포스페이트나 암모늄 설페이트 같은 샘플을 측정을 해보시면 그 리커버리 레이트를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리커버리 회수율은 약 98%에서 102%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니까요. 한번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알칼리화 과정과 그 증류 과정을 보실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분해 과정이 다 끝나면 이런 식으로 투명한 액상이 되어 있을 텐데요. 사용하신 킬달 타블렛에 따라서 어떤 타블렛 사용하면은 녹색빛을 띠기도 하고요. 약간 푸른색 에메랄드 빛을 띠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색상을 띤 투명한 액상이 될 거고요. 얘를 식히면 이렇게 색상이 빠진 그냥 완전히 투명한 무색의 투명한 액상으로 나올 텐데요.
항상 샘플은 뜨거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항상 가운데 사진처럼 식어 있는 상태, 약 50도에서 100도 이하로 완전히 식힌 상태에서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샘플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황산에 짙은 농도의 황산에 고농도의 또 염기성 물질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너무 격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온도를 식혀서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황산이 많이 남아 있을 텐데요. 그 황산이 너무 고농도의 NaOH와 직접적인 반응을 하면 격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물을 먼저 넣어줘서 물킨 후에 NaOH를 넣어줄 거고요. 물의 양은 사용했던 황산 양의 4배 정도. 황산을 분해할 때 20ml를 사용하셨다면 물은 4배인 한 80ml 정도를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뒤에 이제 NaOH를 넣어주시는데 NaOH는 황산량의 4.5배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NaOH가 들어가면서 알칼리화 되면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파란색 색상을 띠는 샘플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충분히 파란색으로 변했다라면 저희가 알칼리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NaOH를 넣었는데 반응은 일어나는 건 보이는데 여전히 그냥 투명하다, 무색에 투명하다라고 하면 NaOH 양을 조금 늘려주시는 걸 늘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칼리화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증류 과정을 거칠 건데요. 증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증류 장치 기준으로 약 150초에서 240초 동안 스팀을 불어 넣어 줄 거고요. 뷰키의 제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K375를 샘플러 없이 사용하신 경우에 약 150초 정도, 최소 150초 이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샘플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이 왼쪽 그림처럼 샘플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180초, 그리고 375 라인이 아니라 그 350이나 355 혹은 360 모델, K360 모델을 사용하신다면 240초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증류 과정을 거치면요, 증기를 불어주면서 알칼리화돼서 이제 암모니아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를 수증기로 다 날려서 여기 오른쪽에 리시버로 암모니아가 다 옮겨질 거고요. 암모니아가 옮겨지기 전에 이 리시버에는 일반적으로 보릭액시드, 붕산이 담겨져 있어서 암모니아가 소실되지 않고 그 용액 안에 캡처될 수 있도록 여기 보릭액시드를 담아줄 거예요. 자, 증류 과정이 끝난다라고 하면 증류 과정은 사실 증류 시간 외에는 저희가 건드릴 만한 팩터가 거의 없어요. 바로 적정으로 넘어가면요. 적정에는 저희가 크게 보릭액시드를 사용하는 보릭액시드 타이트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백타이트레이션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시는 거는 보릭액시드를 사용하시는 보릭액시드의 적정액으로 황산이나 염산을 사용하시는 보릭액시드 타이트레이션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샘플의 농도가 너무 적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팩타이트레이션을 쓰시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샘플에서는 위의 방법으로 전부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릭액시드 타이트레이션 보시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구간에 여기가 A 구간인데요. 제가 여기 마킹이 돼야 되는데 제 마킹을 안 했네요. 여기까지 30초까지가 A 구간이고요. A 구간에서는 처음에 보릭액시드가 리시버에 담겨 있는 그냥 상태일 거고요. 그 상태에서는 보릭액시드의 기본 pH인 4.65의 pH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증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pH가 암모니아가 넘어오니까 당연히 pH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증류가 이루어지는 B 구간, 여기 30초부터 180초까지 이 구간 동안은 pH가 점점점 올라갈 거고 증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적정액, 보통 일반적으로 황산이나 염산을 사용하시는데요. 황산이나 염산이 들어가면서 pH가 다시 떨어져서 처음 스타트했던 pH 4.65로 다시 떨어지는 순간까지의 적정액이 들어간 양을 가지고 저희는 질소가 얼마나 있는지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pH를 측정하는 방법에도 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사용이 되는데요. pH 미터, 전이차법을 사용하는 pH 미터를 사용하는 전이차법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시약을 사용해서 색상 변화를 보는 비색법,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전이차법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pH 미터, 전극을 샘플에 담가 놓고 적정액이 들어가면서 변하는 pH 변화를 보면서 저희가 지정해 놓은 엔드포인트까지 pH가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을 할 거고요. 비색법 같은 경우는 pH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지시약을 먼저 넣어두고 그 상태에서 적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색상 변화를 가지고 이제 완전히 적정이 다 끝났다라는 엔드포인트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는 일반적으로 쉬어 인디케이터나 혹은 브로모크레졸 그린하고 메틸레드를 섞은 인디케이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 pH 변화 차트에 색상표가 들어있는데요. 지금 이 왼쪽 색상표가 이제 쉬어 인디케이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메틸레드와 브로모크레졸 그린을 넣은 지시약의 색상 변화인데요. 저희가 4.65에서 시작을 했다가 pH가 올라갈 거고 다시 떨어질 때 4.65에서 지금 쉬어 기준으로 약간 연한 보랏빛에서 오렌지빛으로 변하는 지점을 측정을 하게 될 거고, 메틸레드 같은 경우는 약간 자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을 측정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이차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색상 다 의미 없고 그냥 숫자로 4.65가 되는 순간까지 들어간 양을 정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색법, 전이차법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파라미터가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가장 큰 거는 사용되는 보릭 엑시드의 양이 좀 필요할 거고요. 달라질 거고요. 전이차법 같은 경우는 한 50ml 정도의 보릭 엑시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비색법 같은 경우는 60ml 정도의 보릭 엑시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사실 양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두 가지의 전극이 각각 충분히 잠길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릭 엑시드는 저희가 보통 2%짜리, 4%짜리를 나눠서 사용하는데요. 저농도인 경우에 샘플이 매우 저농도여서 샘플 튜브 안에 들어가는 질소 절대량 기준으로 한 6mg 이하다, 6, 7mg 이하다라고 하면 2% 붕산에 약 0.3% 정도의 KCl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낮은 농도의 샘플일 경우에는 훨씬 정확한 값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한 6, 7mg에서 125mg, 뭐 200mg 이하의 샘플이라고 한다면 4% 붕산을 이용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인디케이터, 비색법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필수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전이차법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는데 넣어주시면 시각적으로 적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 넣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실험을 이해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적정액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보릭 엑시드 타이트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정액은 대부분 다 황산이나 염산을 사용하실 거고요. 농도는 0.005 노르말에서 0.55 노르말 정도의 적정액을 사용하시게 될 거고, 이거는 염산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몰농도도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거고, 황산은 이가산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몰농도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샘플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적정액의 농도를 결정을 할 때도 저희는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적정액, 분석에 사용되는 적정액이 3ml에서 17ml가 되도록 적정액의 농도를 결정해 주실 건데요. 혹은 이 용량이 되도록 샘플량을 결정을 해 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 장비에서 사용되는 디스펜서가 20ml짜리 디스펜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펜서가 여러 번 움직이는 경우에는 거기서 오는 오차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펜서를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위쪽에 약간 버블이 생기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20ml 풀로 사용하거나 2번 이상의 디스펜서 움직임이 생기도록 사용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17ml라는 제한 사항이 생기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적정액 양이 너무 적은 경우, 3ml 이상인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도 결과값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샘플 측정 결과가 3ml에서 17ml의 적정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샘플 양이나 적정액의 농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정확한 값을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얻어진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하실 건데요. 일단 계산식은 상당히 간단한 편이에요. 저희가 블랭크를 찍었죠. 블랭크에서 사용된 적정액의 양을 샘플 측정에 사용된 적정액의 양에서 빼주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된 양만 들어가겠죠. 여기에 대문자 F 같은 경우는 산에 몇 가산이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산 쓰시면 1, 그리고 황산 쓰시면 2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C는 그 염산이나 황산의 농도, 몰 농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두 개를 다 그냥 합쳐서 노르말 농도로 그냥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소문자 F는 이제 그 타이트런트의 팩터, 그 적정액의 팩터가 있는데요. 얘는 적정액 구매를 하시면, 스탠다드 구매하시면 앞에 조그맣게 써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1.001, 1.0001 막 이렇게 되게 1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1로 하시거나 무시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소의 대문자 MN은 질소의 분자량, 그래서 14.007 넣어주시면 되고, M은 샘플 무게 해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질소의 무게가 나올 거고요. 이 질소의 무게를 샘플 무게로 나눠주시면 질소의 함량 나올 거고, 여기에 프로틴 팩터를 곱해주시면 단백질의 함량까지 계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사용하시는 장비가 완전히 수동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요거까지도 다 계산이 되니까 굳이 매뉴얼로 계산하실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은 엑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대입만 해서 쓰시는 게 실수를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킬달 측정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봤고요.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질소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 모든 질소를 킬달법으로 다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킬달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질소의 형태는 보통 아민류, 아마이드류, 혹은 뭐 단백질에 해당되는 아미노액시드류, 혹은 암모늄 형태는 킬달법으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암모늄 형태로 존재를 한다면, 지금 여기 암모늄이 있죠. 이 형태의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한 경우에는 굳이 분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알칼리제이션, 디스틸레이션 들어가고 적정을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또 많이 분석을 해야 되는 류들 중에 하나가 나이트레이트나 나이트라이트 류가 있는데요. 나이트레이트나 나이트라이트는 분해는 필요 없어요. 분해는 필요 없는데 그냥 기본의 킬달 분석법으로는 분석이 되진 않고요. 증류 과정을 하실 때 데바다법을 사용을 하는데 데바다 알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구리랑 알루미늄이랑 아연이랑 섞여 있는 이런 파우더가 있는데 그 파우더를 넣어주시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우더가 수소를 발생을 시키고요. 발생된 수소가 나이트라이트나 나이트레이트를 환원시켜서 다시 암모니아 형태로 만들어줘서 킬달 분석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데바다법 같은 경우는 데바다 알로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형태의 거품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수소가 발생되는 과정이고요. 반응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면 제 끝에 5번처럼 그냥 조그만 기포만 좀 올라오는 정도까지 되는데 이때까지 반응을 충분히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데바다법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위쪽에 스플래시 프로텍터 부분이 유리 초자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거품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게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좀 다른 형태의 스플래시 프로텍터를 사용하는데요. 데바다법을 쓰셔야 된다면
이 스플래시 프로텍터만 교체를 하시고 기존 방식대로 기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또 예외가 있는데요. 나이트레이트나 나이트라이트와 그 유기질소, 무기질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또 얘네가 서로 영향을 줘서 정상적인 측정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살리실릭 그 분해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살리실릭 분해법을 사용하시면 아까 킬달에서 측정할 수 있었던 아민, 아마이드, 아미노액시드, 암모늄 그리고 거기에 나이트레이트나 나이트라이트까지 한 번에 다 측정이 가능하고요. 살리실릭 다이세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단계가 킬달과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다만 달라지는 거는 분해 과정에서 살리실릭 엑시드와 사이오설페이트가 또 같이 들어가서 소듐 사이오설페이트가 들어가서 분해 과정에서 서로의 영향을 죽여주는 형태의 반응을 일으켜주고요. 그래서 이 살리실릭 분해법을 사용하시면 한 번에 유기질소, 무기질소, 그리고 나이트라이트를 한 번에 다 전체 합을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지금 질문창이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잠깐 확인하고 있는데요. 질문 주셨던 게 98%가 아닌 95% 황산을 사용하면 분해에 영향이 있을지. 당연히 분해 효율은 좀 떨어지긴 할 텐데요. 사실상 경험적으로 보면 약간 분해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도 분해가 안 이루어지거나 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늘리실 수 있는데 분해가 다 완성이 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아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러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칼리 과정에서 푸른색이 아니라 약간 황갈색으로 변하는 경우를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아마 그 사용하시는 그 킬달 타블렛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색상 이렇게 변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꼭 샘플 측정했을 때 결과가 음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를 물어보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제 진짜 샘플이 단백질 함량이 거의 없는데 이제 약간의 장비에서 오는 오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작은 수의 음수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계에서 자동 계산되는 값하고 엑셀 계산식이 좀 차이가 나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엑셀 계산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뭐 소수점 처리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질소의 분자량을 14.007로 계산할지 아니면 그냥 그 좀 둔하게 14로 계산할지 이런 부분에서 오는 소수점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해 후 쿨링 과정에서 다시 이제 샘플이 굳는 경우를 좀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상 분해만 정확히 됐다면 결과값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약간 젤처럼 굳어 있으면 이 튜브를 끼우고 빼는 과정에서 그 장비의 튜브 끝이 좀 뭉그러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황산량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분해가 다 끝나고도 황산량이 한 10ml 정도가 남아있는 게 분석을 하시는 데는 그러니까 장비에는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굳는 경우도 저도 몇 번 봤는데요. 그때는 황산량을 좀 늘려주시면
이렇게 크리스탈 재결정화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 붕산에 KCl을 추가하는 이유는 2% 붕산만 사용하셔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NaOH의 캡처 능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약간의 염이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랭크의 경우에 적정액이 3mm가 안 될 텐데 측정이 정확하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3mm 이하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생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블랭크 찍은 값으로 계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 실제 1mm가 블랭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실제 샘플을 찍었을 때 10mm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실제 뭐 한 10분의 1 정도의 블랭크가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1mm라는 블랭크에서 뭐 오차율이 10%였다라고 하면은 실제 샘플에서는 약 1%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1mm가 블랭크에 들어가는데 샘플이 3mm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약 거의 한 30% 정도의 오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3% 정도가 되겠네요. 3%에서 5% 정도의 오차율이 되기 때문에 샘플에서 적정액의 양을 늘려주시면 블랭크에서 생기는 오차를 거기서 이제 감쇄시켜 줄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 pH를 4.65가 아닌 수치로 사용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4.65로 맞춰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네, 한 4.4에서 5.0 이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만 pH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블랭크를 찍었을 때 pH가 너무 낮은데 엔드포인트는 그냥 그대로 4.65로 가져가신다면 블랭크를 찍었을 때 얘가 4.65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증류가 다 끝난 이후에도 4.65가 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는 적정이 불가능해서 에러 메시지를 송출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그래서 보릭 엑시드의 pH는 한 4.4에서 5.0 이내로 관리가 되면 좋고요. 제일 베스트는 4.65로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분해 완료 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까맣게 변하는 경우는 물어보셨는데요. 이것도 분해를 조금 더 시간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은 황산의 양을 조금만 더 늘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통 블랭크 3번 찍으시면 그 3개간의 유의차가 크지 않다면 평균값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하나만 좀 튀는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2개의 평균값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튜브 안에 남아있는 샘플이 많이 소실되어 있는 경우는 아마도 얘가 지금 끓어서 거품이 나거나 튀는 샘플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옆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좀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23페이지 말씀하신 게 잠시만요. 페이지에서 저희가 이게 뭐 A 타입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여기가 제 구간을 여기까지 30초까지 A 구간, 30초에서 150초까지 B 구간, 그 뒤로 C 구간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표기를 제가 빼먹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A 구간인 경우에는 처음에 보릭 엑시드만 들어간 상태니까 pH가 4.65일 것이고요. 그 뒤에 증류가 이루어지면서 암모니아가 넘어가면서 pH가 올라가고 적정이 이루면서 다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낮은 값으로 계속 예상치보다 낮은 값으로 측정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잉 오차도 있고
뭐 분해 과정에서 분해가 좀 덜 됐다거나 혹은 장비에 이제 실이 좀 들어가는데 그런 실들이 좀 새기 시작하면 값이 점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를 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탠다드 물질들 찍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암모늄 포스페이트나 암모늄 설페이트 같은 걸 찍어보시면 분해 과정에서의 소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증류랑 적정만 보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랭크의 적정액 소비량이 11mm가 나오면 얘는 이상한 거예요. 뭔가 어딘가에 오염이 있다든지 혹은 적정액이 정상적으로 못 들어가고 튜브에 에어가 차 있어서 실질적으로 적정액은 안 들어가는데 펌프는 돌아가니까 디스펜서는 돌아가니까 많이 들어갔다라고 인지를 했던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프라이밍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프라이밍은 전반적으로 장비를 한번 측정이랑 동일하게 다 구동을 해서요. 장비를 점검하는 개념도 있고요. 혹은 각각 초자에 뭐 오염물질이 있다든지 잔여 질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닦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보리액시드는 자연스럽게 4.65가 안 나오면 pH 조절제 넣어서 염기류가 되겠죠. 넣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 종류. 분해 완료 후 증류할 때 특별히 더 파랗게 보이는 샘플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샘플이 분해가 이루어지고 나서 분해가 이루어지고 나서 남아있는 그 황산의 잔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이온들의 잔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뭐 특별히 더 진하고 그 염기화 과정에서 더 진한 색깔을 띈다, 옅은 색상을 띈다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거나 혹은 뭐 샘플이나 뭐 다른 파라미터를 조정해줘야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색상이 변하는지만 좀 정확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색상의 농도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올라온 질문이 분해 과정에서 석션 파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분해 과정에서의 석션 파워는 결과값이랑 전혀 상관없고요. 다만 안전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석션 파워가 너무 약하면 황산 퓨이 중화장치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로 흘러나올 수 있는데 당연히 사용자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상의 문제이고요. 실제 결과값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석션 파워가 커도 저희 실제 대부분의 공기는 샘플 튜브가 아니라 외부 공기가 유입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파워는 크게 결과값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주신 질문들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 답변이 좀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웨비나 세션 종료 후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띄워드리는 슬라이드에 이 슬라이드에 지금 메일 주소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션 지금 종료되고 나면 설문지가 하나 잠깐 나갈 거예요. 뭐 문항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다음 저희 더 좋은 세미나를 위해서 최대한 좋은 내용 많이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웨비나 세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